수행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정말 여러분 반가우실 분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은 대한불교 조계종 청룡암 주지스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BBS 불교방송 TV에서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를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또 라디오에서는 좋은 아침 원영입니다를 진행하고 계시는 주인공이시죠. 원영 스님 오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초대석에 매시고 보니까 또 느낌이 새로워요. 네. 네. 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 TV로 네. 보시는 분들,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께 인사 말씀 먼저 카메라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BBS 초대석 하면은 큰 스님들만 나오는 곳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네. 약간 긴장이 되네요. 네. 네. 사실은 저희가 초대하고 싶은 스님 중에서는 네. 거의 상위에 항상 넘버 원에 계셨는데 저희끼리 너무 그러는 것 같아서 티 날까봐 네. 사실은 조금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묵혔다가 네.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네. 우리 원영 스님 하면은 뭐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은 목소리만 들어도 아시고 얼굴만 딱 보셔도 원불대 하고 아실 것 같은데요. 저희도 BBS 유튜브 채널에서 최고로 사랑받는 진행자 하면은 또 우리 원영 스님이 아니실까? 예. 진짜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렇게 탑5 이런 거 가끔씩 뽑아보는데 그래요? 항상 이게 원불대가 자리를 하고 있어요. 이 전법하고 포교하는 건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 스님 벌써 방송을 통한 포교를 하신 지가 올해로 10년째가 되시죠? 네, 네. 이제 10년입니다. 돌아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세요? 10년이나 했는데 여전히 네. 잘 못하는구나. 그리고 여전히 긴장하고 또 이렇게 온에어 불이 들어오면 그쵸. 이렇게 긴장이 딱 되고 막 네. 이러거든요. 네. 이제 10년이면 진짜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렇죠. 강산이 여러 번 변했겠죠. 그런데도 이 정도 되면은 전문가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아직 전문가의 그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실은 스님들은 최고의 전문가시잖아요. 불교라는 컨텐츠를 네.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저에게 전달해 주실 수 있는 전문가들이시기 네. 때문에 저는 방송이 본업인데도 불구하고 앉는 자리가 바뀌면은 또 긴장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네. 이제 MC로 앉았다가 같은 스튜디오인데도 왜 패널로 들어가거나 그러는 네. 경우 있으면은 또 막 긴장이 돼서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네, 거예요. 네. 10년 하셔도 그러시다고 하는데 저는 말할 네. 것도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사실 저는 원영 스님 아침 프로그램 네. 음악 방송으로 처음 뵀었는데 불교 방송에 진행을 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시다면 어떻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이제 그때 책을 출간을 했어요. 근데 책을 출간을 해서 그때 당시에 무명을 밝히고라고 하는 저희 프로그램이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진행을 누가 하셨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0년 전입니다. 네. 아무튼 그때 그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네. 책도 홍보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네. 끝나고 나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스님 방송하실 생각 없으세요? 이런 누구였을까? 그 지혜로운 선견지명이 있던 그 직원은.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시켜주면 또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고 갔는데 네. 정말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요. 네. 진짜 해볼 생각 없냐고. 그래서 조금 생각해 보겠다고 너무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다음에 그래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아니 아까 제가 그래서 스님 책이 생각이 나서 가져왔더니 바로 네. 이 책을 홍보하러 오셨다가 맞아요. 되셨다고. 네. 유학 갔다 오셔서 이제 대승계 세계라고 계율과 관련된 책을 네. 그때 편저를 하셨는데 이때가 이제 조계종 교수 아사리 소임을 맡아보고 계시고 쭉 지금까지도 하셨지만 그때죠. 네. 저는 첫 방송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스님 아무것도 모르고 하셨다고 하는데 시그널 울리고 생방송 큐가 딱 들어갔는데 너무나 담담하게 안녕하십니까 원영입니다 하시던 그 순간이 생각이 나거든요. 네. 첫 방송 끝내고 나서 어떠셨어요, 스님?
머리가 하얗죠. 뭘 했는지도 모르겠고, 네. 잘했는지 어땠는지도 모르겠고, 네. 그냥 정말 너무 뭘 몰라서 그렇게 담담하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방송이 어려운 일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알게 되는 것 같았어요. 지금이 더 어려우세요? 지금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더 신경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는 하게 돼요. 만큼 또 네, 보이는 만큼. 그냥 허투루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죠. 네. 2013년 4월에 이제 라디오를 그렇게 또 하셔가지고 중간에 TV에서 또 우리 전무성 선생님이랑 같이 네네. 또 인터뷰 프로그램도 진행을 네. 하셨고요. 지금도 라디오에서 이제 주말에 좋은 아침 원영입니다 네.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홍보를 부탁드릴게요. 9시부터 10시까지 네. 있는 프로그램인데 주말에 이제 편안하게 네. 들으실 수 있는 이렇게 늑장불이잖아요. 집안에서 네. 주말에는 이제 게으름도 좀 피우면서 이렇게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아침 공양하고 차 한 잔 마시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휴식형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인데 클래식 음악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보낼 수 있고 제가 이제 녹음을 하고 가끔 이제 들어보잖아요. 네네. 들으면 이거는 뭔가 다른 일을 하면서 들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설거지하면서 잘 못 들어요. 청소하면서 잘 못 듣고 그냥 이렇게 차 한 잔 마시면서 들으면 그냥 제가 들어도 저 스님 누구야? 너무 편안한데?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어떨 때 보면 토요일에 굉장히 좀 일찍 집을 나서서 뭔가를 하고 올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차에서 운전하면서 들으면은 네. 진짜 좋더라고요. 네. 함께 이렇게 흘러가는 느낌이어서. 네. 여러분 토요일 일요일에 좋은 아침 원영입니다. 9시에 네. 꼭 한번 만나보시길 바라고요. 뭐 이미 알고 있는데 왜 저러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들으시고. 네. 그리고 이제 또 TV에서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네. 진짜 불교 대백과입니다. 백과사전. 네. 저희가 맨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을 때는 한 20회 정도만 생각을 했어요. 넘어갔잖아요, 벌써. 네. 예. 그래서 20회 정도의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전달을 하고 싶은 욕심에 네. 초창기 때는 말을 엄청 빨리 스님 했어요. 랩하시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랩하시는 줄 알았어요. 말을 엄청 빨리 네, 하고 그래서 이제 주변 분들이 스님 말을 조금만 천천히 해주면 안 되냐고 이렇게 이제 의견들을 주시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속도를 좀 줄이고 또 20회를 넘어서 다시 20회가 연장이 되면서 조금 한숨 돌리고 조금 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고 지금도 현재 하고 있죠. 네. 그 전체적인 내용 보면은 일단은 많이들 좋아하시는 게 오늘은 저절로. 그 저를 소개하는 그런 코너들이 있어가지고 그거 보고서 저절에 가보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한국의 불교의 역사서부터 인물까지 정말로 대백과사전을 하고 계세요. 네. 준비도 만만치 않으실 것 같아요. 준비는 뭐 작가님이 잘 알아서 해주시고 이윤주 작가, 초대석의 작가기도 합니다. 작가님이 자료 준비를 잘 해주시고 저는 이제 거기에 조금 더 상식을 얹어서 그냥 이렇게 숟가락 얹어서 하죠 제가. 근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없으면 또 준비를 안 하시면 그렇게 또 이 랩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 방송 나는 그거 잘 못 봤는데 시간 못 맞췄나 하시는 분들은 저희 또 BBS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은 얼마든지 복습 예습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TV, 라디오 어느 쪽이 더 좋으세요? 아니 무슨 그런 질문 너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뭐 이런. 그러면은 이거 바꿔서 TV, 라디오 어느 쪽이 더 어려우세요? 준비하실 때. 사실은 어렵기는 TV가 더 어렵죠. 왜냐하면 이거는 공부를 해야만 알려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전날 종일 앉아가지고 공부를 제가 공부를 해야만 그 다음 날 조금 더 유창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에 한해서는 원불대가 조금 더 어려운 것 같긴 해요. 라디오는 그래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매력이 있지 않나요? 라디오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제 목소리를 통해서 힐링을 느낀다는 분들이 꽤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한 주간의 어떤 피로를 스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이렇게 뭐랄까 피로를 사라지게 하고 또 막 번뇌방상에 들끓고 화가 막 나는데 스님 목소리 들으니까 이렇게 좀 차분해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아 이게 또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쭉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또 처음에는 초창기 때는 데일리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주말만 하니까 네. 주말만 하는 프로그램이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선에서는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 뭐랄까 토닥토닥 해주는 분들이 사실은 나이가 40대 되고 50대 되고 60대 되면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성인인데 어디 가서 나를 좀 토닥토닥 해줘라고 할 수가 없는데 네. 솔직히 말하면은 그거를 한번 가서 기댈 수 있는 게 우리 스님들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얘기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스님 참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셔서 너무 좋다. 뭐 이런 얘기들 들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문자로 받았는데 네네네. 어느 분께서 이제 그 지적장애, 지체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데 그 아이를 이제 그 차에다 태워서 그 버스가 오는 곳까지 데려다 줘야만 그 아이가 그걸 타고 이제 가는데 그쵸? 보내는데 매일 아침 그 아이와 그 버스를 타러 가는 그 길이 전쟁인 거예요. 그 단순히 지체장애만 있는 게 아니고 지적장애까지 있으니까 잘 데리고 가는 거 자체가. 네네 그 자체가 너무 이제 힘이 들어서 이제 괴로운데 매일 아침 그 시간에 스님 방송을 이제 들은 거예요. 제 네. 방송을 듣고 그냥 스님 목소리를 듣고 내가 다시 한번 마음을 토닥토닥해서 그래서 그 아이를 잘 데려다주고 또 인내심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문자로 보내온 거예요. 장문의 문자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는데 그때만 해도 라디오의 힘이라든가 이런 걸 잘 실감하지 못했던 그런 때였는데 제가 그랬어요.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제가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이 네. 누구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네. 제가 이제 그 라디오를 TV에 그 차에서 틀면 네. 제가 그 차 안에 나오니까 같이 계시는 거잖아요. 제가 보조석에 앉아서 늘 함께 할 테니 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기운 내셔서 열심히 사세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분이 그게 엄청 고마우셨나 봐요. 그래서 나에게는 스님이 늘 함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매번 이렇게 잘 데려다 준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그냥 소소하게 하는 일상의 한 부분이 라디오 방송일 수 있겠지만 듣는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그때 해서 하기 싫다 이런 생각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스님 어디 이렇게 가시다가 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갑자기 누가 이렇게 알아듣고 혹시 이러는 있어요, 경우 있어요. 있죠. 네. 예. 택시 탔을 때 그리고 그리고 어디 갔을 때 네. 이제 지금은 원불대를 하기 때문에 네. 얼굴을 보고 알아보시는데 그쵸. 이전에는 라디오를 주로 하니까 맞아요. 입을 안 열면 몰라요. 전지 모르는데 맞아요. 이렇게 그 어디에서 내려주세요. 여기 그 불교 방송에 내려주세요. 뭐 아니면 뭐 조계사 앞에 내려주세요. 만약에 택시를 탔다 이러면 네네. 한참 가다가 이렇게 해서 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한 2분 정도 있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채널을 보니까 불교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알아보신 것 같아요. 저기 아마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데 가시면 더 그러실 거예요. 네. 거기 진짜 많이 듣고 네,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맞아요. 부산 갔을 때 택시 타면서 기사님 하다 딱 보니까 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저도. 이제 본분사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스님의 본분사,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신도의 본분사. 근데 요즘 이제 스님들은 지난번에 그 원장 스님 인터뷰를 할 때도 그랬지만은 요즘 스님들은 뭐 할 일이 너무 많다. 네. 수행도 해야 하고 포교도 해야 하고 네. 이제는 뭐 복지까지 책임져야 될 게 많은데 그 중에서 포교와 방송이라는 걸 지금 계속 10년째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스님 그 부분. 제가 방송을 시작할 때 그때도 망설임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때 어느 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동국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이런 데 이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네. 스님이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 강의를 하러 가면 그 자리에 모인 뭐 100명, 200명 많아봤자 그런 사람들에게 밖에 스님의 말씀을 전달을 못하지만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불교 방송을 이용하면 이 전파 너머에 있는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스님 이야기를 듣고 공부를 할 수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할 수 있으니 스님 방송이라는 게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고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은 원불 때 이전에는 이렇게 강의를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게 이제 예를 들어 의뢰가 오거나 네. 법문해 주세요, 강의해 주세요 이러면 제가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면으로 해서 그때 그 상황과 분위기에 맞는 이야기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방송을 통해서 하면은 그 전달력이 오히려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약간 저의 노하우도 약간 너무 많이 보여주는 거 아니야? 약간. 네,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냥 이제 강의는 대면 강의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코로나19가 터지고 이제 되니까 많은 분들이 스님 강의를 못 들어요. 막 이제 이런 이야기를 또 해주셔서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또 기회가 된다면 방송을 통해서 하겠다고 그 원불대가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고민 많이 해서 또 스태프들끼리 굉장히 고민하면서 여전히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님 말씀처럼 그래 강의도 하고 포교도 하고 싶은데 좀 여건이 안 돼. 저희 불교 방송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 오시면은 저희가 다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까지 올려 드리니까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글도 계속 쓰고 계세요, 스님. 그 뭐 일간지에 제2일간지에 오피니언 마음 읽기 필지인으로 2년 동안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그 전에도 계속해서 이제 글을 쭉 써오셨는데 어떠십니까? 문서 포교라는 거, 뭐 물론 경전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요새는 이렇게 소통하는 어떤 실시간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꿈 가운데 하나가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이제 출가하고 나서 이게 실현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 그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연구 활동을 하다가 불교 신문의 논설위원을 하게 됐어요. 지금 쓰고 있는 그 신문에서는 뭐 계속 써달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써야지 이랬는데 그만두란 말을 안 하더라고요. 안 하고 그래서 그냥 이제 주변에서 그거 아직도 써?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일간지라던가 이렇게 일반 매체에도 사실 스님들께서 요새 많이 활동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적인 정서, 불교적인 생각 그리고 불교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방향성을 가장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분들이 또 스님이시기 때문에 그만큼 또 활동도 왕성하게 하시지만 그만큼 또 어깨도 무거우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스님 오늘 좀 낭독을 부탁을 드리려고요. 스님의 제2전공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라디오 하시면서 제목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거를 낭독을 좀 부탁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리 원영 스님의 낭독으로 오늘은 내가 문화유산 지킴이 함께 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눈이 많이 안 좋았던 나는 항상 밝은 곳을 찾았다. 심지어 하늘 가득 별이 총총한 시골의 밤조차도 싫었다. 밤이 되면 꼼짝없이 어둠에 갇힌 듯 나는 늘 무서웠다. 그런데 절에 들어와 보니 부모님과 함께 살던 시골집은 그나마 나은 편이었다. 입산한 지 30년이 넘도록 내 맘에 들게 밝은 도량에서 나는 살아본 적이 없다. 큰 도량이라고 해서 문화재가 있는 고찰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천년을 이어온 아름다운 문화재일수록 융통성이 없어서 더 많은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 아름다움 이면에 겪어야 하는 출가자의 불편은 어느새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그럴싸하게 포장되었다. 물론 그것이 우리 문화재를 지키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감내해야 할 불편함이라는 것도 잘 안다. 다만 전통의 기반 위에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을 지켜내오기가 결코 쉽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을 뿐이다.
교토에 살 때 고류지, 그러니까 광룡사의 목조 미륵 반가 사유상을 보러 가곤 했다. 반가 사유상은 교토에 사는 사람이라면 절대 한 번만 보고 말 수 없는 아름다운 문화재다. 어떻게 이런 미소를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고결한 아름다움을 지녔다. 드디어 마주한 미륵 반가 사유상, 그야말로 넋을 홀랑 빼앗길 정도로 아름다운 순백의 부처님 미소를 담고 있었다. 20여 년 전 처음 갔을 때만 해도 그렇게 미소만큼은 선명하게 볼 수 있게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몇 해 뒤엔 그마저도 없애고 보살상 전체를 비추는 은은한 조명만이 남아 있었다. 당시 그절 비구니 스님과 우연히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나무가 상할까봐 얼굴 조명을 없앴다고 들었다. 관람객의 입장에서는 그 미소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아 몹시 아쉬웠으나 문화재를 아끼는 마음은 오히려 장하고 귀히 여겨졌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전에는 반가사유상 못지않은 아름다운 불상과 탑이 많다. 절뿐만 아니라 임야까지 포함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곳도 적지 않다. 팔만대장경을 모신 합천 해인사만 해도 해인사를 포함한 가야산 일원 1000만 평이 모두 명승 62호로 지정된 국가 지정문화재다. 임야까지 문화재일 줄은 아마 대다수 국민들이 몰랐을 것이다. 스님들은 절에서 수행만 하지 않는다. 도량 정비에 산 지키미까지 할 일이 참 많다. 물론 절도 스님도 나름이겠지만 대체로 변화무쌍한 자연에 휘둘리지 않고 문화재를 지켜내려 소임을 다한다. 아름다운 우리 문화재와 불교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니까. 한국은 이제 어느 나라 못지않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서울은 어느덧 미래 도시로 인식된다. K-팝, K-드라마 등이 세계 문화에 영향을 끼친단다. 그 근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역시 가장 한국적인 것에 있다. 특히 1700여 년을 이어온 한국의 불교 문화에 깊은 영향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마음과 사물이 따로 존재할 수 없듯 한국 불교는 이미 종교를 넘어 우리의 전통 문화요 역사이며 세계가 인정한 문화유산이란 사실을 부디 기억했으면 좋겠다. 아, 진짜 힐링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맨 끝부분에 한국 불교는 이미 종교를 넘어서서 우리의 전통 문화의 역사라는 거. 네. 이거를 정말 정확하게 모두가 인식을 한다면은 네.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들이라든가 분쟁이라든가 이런 건 좀 그렇죠.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의 불교 문화라는 것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이 많은 것들을 또 이렇게 융합이 되면서 네. 굉장히 좀 독보적으로 발전된 부분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렇죠. 네. 근데 다만 아쉬운 것은 제가 네.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네. 불교 문화재를 네. 종교로 해석하시는 그러니까요. 분들에 대해서 네. 그것은 조금 오류일 수 있다. 이 얘기가 하고 싶었거든요. 음. 불교 문화는 이미 불교를 넘어서서 종교를 넘어서서 우리의 전통 문화이고 그렇죠.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만한 그런 존귀한 가치를 지닌 그런 존재들인데 이렇게 종교적으로 해석하다 보면은 우리가 끝까지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글을 쓰게 됐어요. 그렇죠. 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은 뭐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서 종교적으로 바뀌니까 막 다 네. 이렇게 훼손을 한다던가 그런 일들도 네, 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말 면면이 이어내려오는 전통 속에서 문화적으로 이미 다 융합되어 버린 불교라는 거. 네. 그걸 그냥 문화로서 인정하면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이웃 종교에서도 네.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오랜만에 우리 스님도 낭독해 주시는 네. 잘 들었습니다. 작년이었나요, 스님? 네. 스님들도 다 단계별로 또 중간중간에 점검하는 시험들을 보시잖아요. 아, 네, 승가고시. 예, 네. 1급 승가고시에서 수석 원영 스님 해가지고 하고 놀라서 봤는데 알고 보니까 예전에 한 4, 5년 전인가 그때 또 2급 승가고시 보실 때도 네. 또 그때도 수석을 네. 하셨더라고요. 네. 그 공부 비법 책을 쓰셔도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공부를 그렇게 네. 열심히 많이 안 했어요. 진짜로. 잘하는 분들이 꼭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수석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글쎄요. 아무튼 그
쭉 이렇게 연속으로 수석이 되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가 봐요. 예. 네. 그래가지고 그때 기자회견 할 때 네. 굉장히 웃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3급부터 수석을 했거든요. 아, 계속이요. 네, 3급 3급, 수석, 2급, 2급 수석, 1급 수석. 네. 아. 그랬는데 아무튼 어떤 기자분께서 스님 왜 4급은 수석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참 웃었는데 아무튼 그거를 수석을 하겠다고 공부를 하거나 경력을 쌓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주어진 대로 그냥 했을 뿐이에요. 열심히. 그냥 저는 사실 그렇게 계획적으로 사는 타입이 아니어서 뭐가 해볼래요? 그러면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운이 좋게 네, 수석이 됐죠. 뭔가 이렇게 공감은 안 가는 말씀이에요. 그 마치 그 대학 입시 끝나고 나면은 저는 교과서에 충실했을 뿐인데 전국 수석 뭐 수능 네. 만점. 아무튼 참 그렇게 네.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또 열심히 하셨어요. 일본 가서 또 석사 박사까지 네. 공부하고 오시고 또 국내 들어오셔서도 계속해서 교육원 쪽에서 이제 네.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떻게 교육 체계를 만들 것인가 이쪽에서 네. 노력을 하셨는데요. 그 교육아사리가 뭔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교육 아사리는 원래 이제 원어가 아짜리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아짜리아,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음사죠 지금은. 근데 그 아사리는 스승이란 뜻이에요. 다만 그냥 스승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스승.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스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이 스님들은 이제 조계종에서 선발을 해서 네. 그분들이 연구하고 조계종의 승려들을 후학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지원을 해줍니다. 예. 그 약간 구분을 하자면은 포교원이 있고 교육원이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총무원이 있는데 이 포교원은 어떻게 보면 포교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두루두루 하는 네. 곳이라면은 예전에 제가 스님께 그럼 교육원은 뭐가 다른가요? 했더니 네. 교육원은 스님들에게 포커스가 좀 맞춰져 맞아요.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거든요. 출가 수행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네. 그리고 또 늦은 나이에 또 출가를 하다 보니까 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안 되고 바로 필드로 나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네. 많아서 많이 고민들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요즘 맞아요. 어떠십니까? 정말 출가자가 너무 급감을 하니까 이제 종단에서도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어차피 이제 그 세상에 출생하는 아이들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적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제 스님들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후학들을 양성을 해서 인재를 양성을 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스님으로 만드는데 이제 역할을 해야 되겠고 이 교육 아사리 제도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옛날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현대 사회에 맞게 좀 더 체계적으로 자리를 이제 잡게 만들고 그리고 교육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자 이런 의도에서 만든 것 같아요. 예. 운문사 승가대학 그 승가대학도 굉장히 이게 센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네. 저기 동국대 이제 정가관장 하시는 진명스님께서 네. 예전에 그 나 운문사 승가대학 있을 때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그래요? 들었던 네. 기억이 나는데 이거 공부하자마자 또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승가대학 제가 졸업했을 때는 그 보통 이제 그 졸업하는 해에 네. 그 해에 비구니 계를 받는데 저희 때는 그게 한 해 뒤로 미뤄졌어요. 그 이듬해 받게 돼가지고 네네. 제가 이제 그 사이에 선방을 갔는데 선방 갔다가 와서 이제 계를 받으러 갔거든요. 비구니 계를 받으러 갔는데 받고 나서 이제 송광사에서 받았는데 당시에 네네. 받고 그리고 이제 운문사에 인사를 하러 갔어요. 네. 저는 이제 운문사에 있을 때 도서관 사서 소임을 맡아가지고 그게 2년짜리 큰 소임이었거든요. 왠지 어울려요, 스님. 그래서 이제 그 도서관 장주를 사니까 거기 가서 이제 인사를 어른 스님들께 하게 됐는데 인사를 하러 갔더니 어느 스님께서 일본에 이제 그 유학을 갈 마음이 있느냐. 그 이제 자매 결혼을 맺은 임재종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학생을 보내라고 했는데 네. 이제 저한테 권해 주시더라고요. 스님 공부할 마음 없어? 유학 갈 마음 없어? 그래서 네. 있어요.
그때도 놓치지 않아요. 그때도 그냥 툭 던졌는데 그냥 덥석 잡고 갈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해 겨울에 그래서 그렇군요. 가게 됐어요. 네. 그 몇 년 동안 그럼 가서 수학을 하신 건가요? 7년 횟수로 7년 있었어요. 네. 처음에 그렇게 오래 계실 생각은 아니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외국이라는 데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데 네. 유학길이 외국 그 처음 여행길이 됐어요. 네, 네.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네. 이제 갔는데 네. 다행히도 친절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서 그분들이 이제 손짓 발짓으로 여기 내려라 막 이렇게 알려줘서 이제 간사이 공항에서 이제 짐 막 끌고 가가지고 내리라고 해서 이제 교토역에서 내려서 네. 택시 타고 이제 말 못하니까 쪽지에 적은 주소 이렇게 기사님께 드려가지고 네, 네. 기사님이 내려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유학이 시작이 됐죠. 그렇군요. 네. 공부를 7년 하시면서 뭐랄까요? 한국 불교와 일본 불교 많이 또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글쎄요 그 수행을 하러 간 게 아니고 교학적인 측면에서 공부를 하러 갔기 때문에 크게 뭐 수행적인 측면에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처지는 아니고 다만 이제 좋은 점을 얘기를 하자면 교학적인 체계가 굉장히 잘 잡혀 있었어요. 이제 요즘 같은 세상에 인터넷이 많이 발달했을 때는 네. 일본의 그 어떤 문서나 체계나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고 있지만 제가 유학을 하던 그때 당시만 해도 문서의 나라였거든요. 그렇죠. 일본은. 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문서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교학적으로도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공부를 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체계를 잡아가고 있지만은 앞으로도 더욱더 더 만들어야 될 것들이 좀 많지 않나, 숙제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제가 소개드리면서 17세에 출가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불연이 그렇게 깊으셨길래 출가 제자가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때는 제가 조금 어릴 때 몸이 좀 안 좋았어요.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절에 이렇게 다니고 가게 되고 하는데 절에 가면 몸도 마음도 너무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절에 가게 됐는데 절에 가서 요양을 하면서 학교를 가끔 뜨문뜨문 학교를 가고 절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그래서 이제 출가까지 이어지게 됐죠. 은사 스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쭤보세요. 저희 은사 스님은 이제 거의 그 부모님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찰에서 키우는 아이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오히려 늦깎이죠. 고등학교 때 들어가서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큰 그런 아이들이 이제 지금은 다 스님이 되어가지고 스님이 되어서 이제 살고 있는데 부모님 같은 분이어서 잔소리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부지런하세요. 엄청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그 가만히 있을 때도 염주를 계속 돌리면서 주력을 하시고 법당에 가서도 막 기도를 하시고 근데 이제 그게 어릴 적의 습관인 것 같아요. 은사 스님이 일찍 출가를 하셔가지고 아주 어릴 때부터 그 12살 이런 아이한테 막 천수다라니 108독을 막 맨날 시켰대요. 근데 이제 그때 어렸을 때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좋은 습관이 되셨는지 늘 기도하고 뭔가를 하세요. 취미생활을 하든 기도를 하든 일을 하든 뭐라도 하셔가지고 그리고 너무 이제 잘나게 살려고 하지도 말고 너무 뒤치어지지도 말고 그냥 부지런하게 중답게 승의 페이스를 잃지 말고 살면 된다. 이제 이러셨어요. 그리고 특히나 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애정이 각별하셔가지고 굉장히 잘 보살펴 주셨어요. 그렇군요. 스님 본명 여쭤봐도 될까요? 조연사 스님요. 종자 묵자 스님이세요. 종묵 스님. 묵자 우리 종묵 스님. 네. 참 이렇게 많은 후학들을 또 길러내시고 또 아이들도 보살피시고 그게 정말 자비심이 없으면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놀라운 게 저희 은사 스님이 저를 데려다가 키울 때의 나이보다 제가 훨씬 많아요. 30대에 저를 데려다가 키우신 거예요. 이야. 제가 이제 40이 넘어섰을 때 옛날 한참 오래됐지만 그 즈음에 아니 어떻게 그렇게 했지? 저는 뭐
생각도 못하고 엄두가 안 나는 일인데 어떻게 30대에 애들을 데려다가 키웠을까 그걸 생각하면 대단하신 분이다. 이제 원력이 정말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돼서 이제 또 우리 제자분들께서 또 사형 사제들 다 함께해서 또 잘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면서들 하신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청룡암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 또 이제 또 여러 또 대중 스님들과 함께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찰인지 좀 소개를 부탁을 드립니다. 청룡암은 정말 작은 사찰이에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그 성북동 저 위쪽에 그 삼천강 아래쪽에 있다가 도시개발로 이전을 하게 됐는데 옛날에는 뭐 거기가 문인들이 많이 모였었대요. 그래서 그 춘원 이광수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서 집필을 하셨던 그런 곳으로 유명한데 그 동아일보 1934년 기록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청룡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청룡암이 나중에 이전을 했는데 그냥 이전이 아니고 원래 삼선암이라고 했던 그런 암자가 있어서 그 암자를 사서 이전을 한 곳이 지금의 청룡암이고 그러니까 건물 자체로 보면은 한 100년 가까이 된 건물이에요.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조그마한 곳인데 굉장히 낡고 조그만한데 오신 분들이 다들 좋으시대요. 그래서 뭐가 좋아요? 여쭤봤더니 기울어지고 이렇게 누추한데 뭐가 좋아요? 이랬더니 그래서 좋아요. 너무 막 크고 화려하고 번듯하지 않아서 옛날 친정집에 온 것 같아요. 할머니 집에 온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정말 거기 찾아가면은 청룡암이라고 검색하시면 인터넷 지도에도 이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또 가서 우리 원영 스님 어떤 곳에 기울어진 데가 얼마나 기울어졌나 한번 보셔도 우리 그래서 그런지 가끔 얘기 들어보면은 스태프들 얘기 듣고 그러면은 우리 스님께서는 할머니 팬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팬들 좀 자랑을 좀 해주신다면요. 할머님들이 이제 맨 처음에 갔더니 5분이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점점 늘고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시지는 못했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조금 더 많이 오시고 저는 그냥 기도도 하고 그리고 수행도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즐거워졌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했더니 어느 날 어르신들께서 경로당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절의 스님이 너무 잘해줘. 재밌어. 절에 놀러 가자. 이래가지고 그 경로당에 친구를 데리고 오셨는데 제가 너무 그게 기쁜 거예요. 여기 경로당처럼 즐거운 곳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청룡암에서 또 이렇게 알콩달콩 즐겁게 하시는 우리 불자님들 앞으로도 또 아마 많은 분들이 함께 마음을 붙일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가 되실 것 같은데요. 또 주지소임을 맡으시니까 왜 우리 그런 거 요새 유행하는 거 나 때는 말이야 있잖아요. 후배들 많이 후배 스님들 많이 이렇게 데리고선 또 챙기면서 하실 텐데 격세지감 느끼실 때 많으신가요? 어떠세요, 스님? 그러니까요.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좀 한 20년 정도 차이가 나니까 뭐랄까 정말 세대가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해한다고 말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해한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만큼 이렇게 세대가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은 이제 그 스님들이 공부하러 가고 또 다른 이제 사제 스님이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도반하고 살아요. 그래서 도반 스님이 있고 사제가 오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역시 도반이 좋구나. 세대 차이도 안 느끼고 그래서 그냥 뭐 말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고 이래서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성북구에 할머니 불자님들도 계시고 이해가 되는 도반도 계시고 가끔은 이해가 안 되는 후배 스님들도 오시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님은 또 글도 쓰시고 방송도 하시고 앞으로의 어떤 원력이 있으시다면 어떤 부분들 있을까요? 글쎄 저는 지금의 일들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겠다 싶은데 이제 방송을 한 10년쯤 하고 나니까 제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안정이 돼요. 이런 분들이 덜어 있어서 야, 내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그 화를 좀 삭힐 수 있다면 또 번뇌를 조금 가라앉힐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포교의 역할을 잘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많이 배웠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배웠으니까 그걸 조금 더 많이 알려주고 가야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불자님들에게 또는 불자가 아닌 분들이 더 타겟이죠. 저에게는 불자가 아닌 분들이 불교의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이렇게 찾아오거나 불교에 관심을 갖거나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전에 지나가다가 제가 굉장히 뭐 개인적으로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스님이 왜 그래요? 그러시길래 대충 말씀을 드렸대요. 그래, 스님이 화내줄게. 네. 스님이 욕해줄게. 그러셨던 게 네, 굉장히 위안이 됐던 네.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스님. 네. 자, 이번 순서는 BBS 초대석의 시그니처 질문인데요. 네. 우리 원영 스님께 내 인생에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는요. 네. 저를 처음 불교로 이끌어 주신 분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 네,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시골 저기 백마강가의 시골 학교에 다녔는데 네. 그때 이제 주말에 산에 가게 됐어요. 네. 근데 산에 갈 때 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거의 시골 학교니까 반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산에 갔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산에 갔는데 그 산에 암자가 있었어요. 절이 있는데 들어가 볼 사람은 들어가 보라고. 그래서 이제 법당에 들어가 봤어요. 네.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둘러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종이 있는데 종틀 있잖아요. 네네. 애들은 다 나가고 종틀 위에 지금 생각에 가사장삼이 이렇게 걸쳐져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어린 제 마음에. 그래서 가사를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써봤어요. 뒤집어 이렇게 옷을 입고 나서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멋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밖에서 선생님이 빨리 나와 이래가지고 그거를 벗어가지고 개야 되는데 어떻게 갤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죄송하지만 돌돌돌돌 말아서 종 사이에 딱 끼워놓고 그리고 이제 나왔거든요. 그것이 저에게는 최초의 불현이 아니었나 이 생에 그런 생각이 들고 저를 그 절에 데려다준 선생님 그리고 그분이 지금 저의 절에 다녀요. 정말요? 신도님이세요. 저희 절 신도님. 저 지금 약간 소름 끼쳤어요, 스님. 네. 네. 연세가 지금 79이신데 대전에 사시는데 대전에서부터 가끔 오세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스님이 저의 선생님입니다 이러면서 오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보통은 은사 스님이거나 그렇죠. 큰 스님에 이렇게 조남을 대는데 누구라 해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엄청 갈등을 하다가 은사 스님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은사 스님 얘기는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 이야기를 해야겠다. 어쨌든 지금은 저희 절에 기도비를 내는 저희 신도님으로 다니고 계십니다. 야, 재밌습니다. 네. 우리 원영 스님이 오늘 네. 내 인생의 한 사람은 이번 생에서 첫 번째 불현을 맺어주신 바로 그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셨습니다. 네, BBS 초대석 오늘은 대한불교 조계종 청룡암 주지이시고요. 뭐 그런 것보다도 저희는 그냥 우리 스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BBS TV 원불대 원영 스님의 불교대백과 그리고 라디오 토요일, 일요일 오전 9시에 좋은 아침 원영입니다. 함께 거시는 원영 스님 모시고 스님 저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힐링이 됐어요. 네. 앞으로도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또 방송 통해서 좋은 말씀 항상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영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불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많이 만났죠.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사는 곳이 모두 법당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사실 어딘가로 나가지 못해서 갑갑하고 답답하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사실은 이 온라인을 통해서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친근해질 수 있고 서로의 안부를 더 자세히 물을 수가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서 대화할 수도 있고, 네. 바로 옆에 있지 않아도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다 얼굴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BBS 불교 방송을 제가 오랫동안 다녀서 또 인연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곳, 내가 머무는 곳, 그곳이 바로 법당이 될 수 있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이 바로 BBS 불교 방송이 아닌가 싶습니다. TV를 통해서도 라디오를 통해서도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스님의 이야기, 그리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 함께하는 예불, 독경, 사시불공, 이 모든 것들을 함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불교 방송의 힘이고 또 여러분들과 하나가 되는 그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곧 불교 방송이 물론 있어서 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당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전쟁터가 될 수도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 불교의 가르침, 부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고 들으시는 많은 분들,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나라도 익히면 그러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또는 진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간혹 지금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까지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보살펴주신 그런 부모님, 그 부모님을 딱 보는 순간 저분의 자비심은 부처님의 자비심, 그 부처님의 화신이 바로 내 부모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바로 그분들이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진리도 마찬가지겠죠.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법당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봄이 왔죠. 봄이 와서 이제 그 겨울철에는 도저히 여기에서 무슨 새싹이 나겠나 싶지만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 영원한 것은 없구나 라고 하는 불교의 가르침을 우리가 또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있죠. 불교의 가르침은 이렇듯 수많은, 고개만 돌리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까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인 거죠. 항상 뭔가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조율하려고 하고 제어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세상에 널려있는 이 진리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알려주는 데 있어서, 연결시켜주는 데 있어서 BBS 불교 방송이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사십시오. 사실은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부모, 형제, 친척, 내 사회, 내 국가, 이 세상, 인류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자비로운 관세음보살님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은 장애를 없애줍니다. 장애 오지 않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온 장애를 내가 이겨내고 극복하고 내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머무는 곳, 그곳 어느 곳이든 간에 법당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남아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제 역할을 다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